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차가운 북풍이 궁궐의 기와 지붕을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핥히고 지나가던 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 작정인 듯 눈발은 사납게 몰아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대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 정막을 깬 것은 촛불이 흔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억눌린 분노로 떨리는 임금 이열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손에 쥔 서찰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눈앞에 무릎 꿇은 여인,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연화는 본래 왕의 의복을 짓고 서책을 관리하던 지밀의 여인으로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꽃이었으나 지금은 그 꽃잎이 처참히 지식여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의 곁을 지키던 내관들과 궁녀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으니 그 공기의 무게가 천근만근과도 같았답니다. 내가 정녕 이 붓글씨를 모른다 하느냐? 내 너를 믿고 마음을 주었거늘 내가 어찌 나를 기만하고 궐 밖의 사내와 정을 통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열의 목소리는 차라리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믿었던 정인에 대한 배신감은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지요. 바닥에 흩어진 종이에는 연화가 도승지와 은밀히 주고받았다는 연서들이 적혀 있었으나 그것은 누군가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이었습니다. 병조 판서가 심어둔 첩자들이 연화의 필체를 흉내내어 만든 덫이었으나 질투라는 독에 중독된 왕의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증자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 끝을 잡으며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억울함과 슬픔으로 그득 차 있었습니다. 전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옵니다. 소인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전하가 아닌 다른 이를 마음에 품은 적이 없사옵니다. 저 글씨는 제 것이 아니오며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간악한 술수이옵니다. 부디 해안으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연화의 호소는 절절했으나 이열은 이미 귀를 닫아버린 뒤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결백한 눈빛조차 가증스러운 연기라 여겼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의 골짜기 또한 깊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이열은 뒷짐을 진 채 창가로 다가가 차갑게 식어버린 창호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등은 고독해 보였으나 동시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해안이라 내 눈이 멀었다면 그것은 너를 연모하여 사리분별을 못한 탓일 테지. 허나 이제는 아니다. 내 너를 그리고 내 뱃속에 든 그 부정한 씨앗을 더는 내 눈앞에 두고 볼 수가 없다.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워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왕의 핏줄이 분명하건만 그 존재마저 부정당하자 연화는 숨이 턱 막혀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다시금 간절히 읍소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전하의 아이이옵니다. 어찌 아비가 자식을 부정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목숨은 거두셔도 좋으나 부디 이 아이만은 핏줄만은 의심하지 말아주시옵소서. 듣기 싫다. 더는 내 귀를 더럽히지 말라. 이열은 횡몸을 돌려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왕의 손길은 거칠었으나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연화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 때문이기도 했겠지요. 왕은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도 단호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궐 밖으로 나가라. 내 너를 참수하여 후세의 본보기로 삼아야 마땅하나 지난 정을 생각하여 목숨만은 살려주는 것이다. 허나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내 눈에 다시 띄는 날에는 그날이 곧 내 제삿날이 될 것이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왕을 더욱 노엽게 할 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마지막 예를 올렸습니다. 전하의 뜻이 정그러하시다면 소인 물러가겠사옵니다. 허나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라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부디 오늘을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뼈있는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얇은 소복 차림으로 비틀거리며 대전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매서운 눈보라가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들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왕은 그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었으나 애써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대전의 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닫히자 이열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상선 내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왕은 손을 들어 물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 간신들의 말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권위가 그 의구심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쫓겨난 연화는 살을 애는 추위 속을 걸었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발은 금세 얼어터져 붉은 피가 흰 눈 위에 점점이 찍혔습니다. 궐 밖으로 나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배를 감싸 쥐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병조 판서가 심어둔 사내들이 그녀가 확실히 궐 밖으로 사라지는지 혹여나 다시 돌아올 여지는 없는지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연화가 쓰러지기를 혹은 추위에 얼어 죽기를 바라는 하이에나들과 같았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어미가 너를 지킬 것이다. 반드시 살아서 이 억울함을 풀 것이다. 연화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보라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더욱 차갑게 얼려버렸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생존의 의지마저 꺼트리지는 못했습니다. 궐의 육중한 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이 갈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연화의 지난 삶이 끝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혹독한 추위와 뱃속의 아이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오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눈 속에 묻힌 매화 씨앗이 봄을 기다리듯 그녀의 운명 또한 긴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눈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비극을 슬퍼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듯했지요.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도성 안의 풍경은 변함이 없는 듯 했으나 궐 안의 공기는 사뭇 달라져 있었지요. 연화가 떠난 후 이열은 웃음을 잃은 군주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침수 들지 못해 서책을 뒤적이다 새벽 이슬을 맞기 일쑤였고 낮에는 정사를 돌본다는 핑계로 미복을 한 채 궐 밖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백성의 삶을 살피러 나선다 칭송했으나 실상 그는 잃어버린 정인의 흔적을 혹시라도 바람결에 실려올지 모를 그녀의 소식을 찾아 헤매는 허망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도성의 저작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왁자지껄했습니다. 갓 쪄낸 떡 냄새와 생선 비린내,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생동감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이열은 낡은 갓을 쓰고 무명옷을 입은 채 호위무사 한 명과 상선 내관만을 대동하고 장터 한 구석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상선 역시 평범한 노복 차림이었으나 왕을 모시는 조심스러운 태도만은 숨길 수가 없었나 봅니다. 나으리, 이제 그만 돌아가심이 어떠신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궐 안의 눈들이 만사옵니다. 상선의 걱정 어린 핀잔에 이열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노인, 자네는 이 소란스러움이 싫은가? 나는 오히려 이 시끄러운 소리가 좋네. 적어도 내 귓가에 맴도는 정막과 환청을 덮어주지 않는가. 나흘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지요. 그분은 이미 살아있다. 내 직감이, 내 피가 그리 말하고 있어. 이혈이 단호하게 말을 자르며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습니다.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작은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내려보니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무명 치마 저고리에 집신을 신었으나 따내린 머리카락은 윤기가 흘렀고 얼굴에 묻은 흙먼지조차 가리지 못한 귀티가 흐르는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이 주머니 하나만 사가셔요. 우리 어머니가 밤새 술을 놓아 만든 것인데 장안의 침선비들도 울고 갈 솜씨랍니다. 아이는 당돌하면서도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이열은 그 당참이 귀여워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눈매는 가늘고 길었으며 콧날은 오뚝한 것이 마치 거울을 보는 듯 자신을 빼다 박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지만 이토록 기이한 느낌을 주는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허허, 솜씨가 제법이구나. 헌데 꼬마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아비는 어디 가고 내가 이리 나와 장사를 하고 있느냐? 이열의 물음에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선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안 계셔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주 멀리, 아주 높은 곳에 계시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제가 서로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요. 아주 높은 곳이라는 말에 이열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죽어서 하늘에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아이의 눈빛에서 묘한 슬픔과 그리움이 읽혔기 때문입니다. 이열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내민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매화 한 송이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연화가 자신의 옷소매에 즐겨 놓아주던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내 어미가 만들었단 말이냐? 그 어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열의 목소리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선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가락으로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기 낡은 초가집 마루에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은 몸이 좀 편치 않으셔서 제가 대신 나온 거예요. 이열은 아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터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고 그 좁은 툇마루에 한 여인이 앉아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요. 세월의 풍파가 고운 얼굴에 잔주름을 남겼고 거친 무명옷이 비단 옷을 대신하고 있었으나 꼿꼿하게 펴진 허리와 우아한 손놀림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기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이마에 땀을 닦으려던 순간 이열은 숨을 멈췄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하고 매일 밤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불렀던 그 이름, 연화가 바로 그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왕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상선 내관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나으리, 저분은 조용히 하라. 누가 듣는다. 이열은 급히 상선을 제지했으나 그의 눈에서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저 한 명의 사내가 되어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선희가 다시 이열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왜 우셔요? 어디 아프셔요? 우리 어머니가 의술도 조금 아시는데 봐달라고 할까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이열은 황급히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차마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으로 내쳤던 여인이 낳아 기른 아이,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분명한 이 아이 앞에서 그는 고개를 들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먼지가 들어가서 그렇다. 선이라고 했느냐? 이 주머니 내가 다 삼아. 그리고 이것은 덤이다. 이열은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머니 값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지요. 선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어머니가 공짜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정당하게 땀 흘려번 돈만 귀한 것이라고요. 그 어미의 그 딸이라 했던가요? 가난 속에서도 꼿꼿함을 잃지 않도록 가르친 연화의 성정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열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허허, 기특하기도 하지. 이것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올 터이니 그때 더 예쁜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는 선금이란다. 알겠느냐? 정말요? 약조하셔야 해요. 선희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이열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고 따뜻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맞닿은 살결을 통해 전해져 오는 온기에 그는 지난 10년간 얼어붙어 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열은 다시 한번 먼 발치에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실 잡기를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궁궐이 있는 북쪽 하늘이 걸려 있었지요. 그녀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원망하고 있을까요? 이열은 차마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불쑥 나타나면 그녀가 놀라 달아나거나 혹은 자신을 보고 경멸의 눈빛을 보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자, 김노인. 나으리, 그냥 가시렵니까? 저리 지척에 계신데 지금은 아니다. 내 지금은 죄인의 몰골이나 다름없지 않으냐. 내 너를 그리고 저 아이를 온전히 지킬 힘을 갖추고 내 과오를 씻을 방도를 찾은 뒤에 그때 다시 올 것이다. 이열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저작거리의 어두운 골목 틈새, 왈패들의 무리 속에 섞여 있던 낯익은 얼굴 하나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병조판서 박대감의 수족인 독사는 뱀처럼 차가운 눈을 번득이며 이열과 선희 그리고 연화를 번갈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호, 죽은 줄 알았던 귀신이 살아있었구먼. 게다가 저 맹랑한 계집애는 또 뭐고. 생김새가 영락없이 크크,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아주 뒤집어지시겠어. 독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창한 봄날의 장터 위로 먹구름 같은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열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한번 움찔했으나 이내 선희와의 약조를 되새기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는 무기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지켜내기 위해 그는 다시금 용의 발톱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린 초가집안, 희미한 등잔불 하나가 모녀의 저녁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까 장터에서 있었던 일이 마치 꿈만 같은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이의 품속에는 이열이 쥐어준 엽전 꾸러미가 묵직하게 들어있어 움직일 때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었지요. 선희는 그 소리가 듣기 좋은 듯 배시시 웃으며 어미를 향해 종알거렸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아저씨 말이에요. 참으로 이상한 분이셨어요. 옷차림은 남루한데 말씀하시는 것이 꼭 서당 훈장님보다 더 점잖으셨다니까요. 게다가 제 눈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꼭 잃어버린 누이 동생이라도 본 사람 같았어요. 연화는 바느질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정함과 동시에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지요. 선아, 내 뭐라 일렀더냐? 모르는 사내가 호의를 베풀 때는 반드시 경계하라 하지 않았느냐?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그분이 뉘신 줄 알고 덥석 그 큰 돈을 받았단 말이냐? 하지만 어머니,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끼 손가락 걸고 약조도 했는걸요? 나중에 다시 오셔서 제 주머니를 사가시겠다고요. 그때는 값을 더 쳐주신다고 했어요. 연화는 다시 온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을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혹여나 도성 안에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까, 아이가 궐에 누군가를 닮았다는 소문이라도 날까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연화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타일렀습니다. 선아, 잘 듣거라. 우리는 그림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다. 남의 눈에 띄어서도 과한 관심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 돈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절에 시주하거라. 우리 분수에 넘치는 재물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어머니는 참 알겠어요. 하지만 그 아저씨 정말 슬픈 눈을 하고 계셨는데 선희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어미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도 쉽사리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느껴져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든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부디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기를. 허나 어미의 직감은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먹구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성 안북촌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사랑방에서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박대감은 곰방대를 입에 문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이열을 미행했던 독사였습니다. 뭐라? 그게 사실이냐? 내 귀가 먹어 잘못 들은 것이 아니지. 박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펄펄 끓는 기름과도 같았습니다. 독사는 고개를 더욱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예, 대감마님.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0년 전 궐 밖으로 내쳐졌던 그 패비, 아니, 죄인 연화가 살아있었습니다. 게다가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생김새가 전하와 판박이었습니다. 눈매며 콧날이며 누가 봐도 왕실의 핏줄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닮았습니다. 전하께서도 그 아이를 보시고 너클 잃으셨음입죠. 박대감은 들고 있던 곰방대를 재떨이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캉하는 파열음이 방 안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 그때 분명 처리했다 하지 않았느냐? 눈밭에서 얼어 죽었다고 보고한 것이 누구였더냐? 송구하옵니다. 그때 분명 숨이 끊어질 듯하여 버려두고 왔는데 질긴 목숨이 끈질기게 살아남은 모양입니다. 박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딸을 중전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연화를 모함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연화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왕의 핏줄인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멸문지화를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왕이 이미 그들을 만났다는 것은 시한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아직 궐에 그 사실을 공표하지 않으신 걸 보면 확신이 없으시거나 때를 기다리시는 게 분명하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박대감은 방 안을 서성이다가 독사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그것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오늘 밤이다. 아니, 늦어도 내일 밤 안으로는 끝내야 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거라. 단순한 화제나 도적대의 소행으로 위장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실수한다면 내 놈의 목이 먼저 날아갈 줄 알 거라. 독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번에는 실수 없습니다. 저작거리의 왈패들을 풀어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계집과 아이, 세상 빛을 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요. 가거라. 내일 아침에는 그들의 부고 소식만이 내 귀에 들려야 할 것이다. 독사가 물러가자 박대감은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빛을 잃었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드느냐. 1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운명, 내가 다시 거두어 주마. 박대감은 혼잣말을 씹어뱉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공포가 빚어낸 살인은 밤바람을 타고 저 멀리 평화롭게 잠든 모녀의 초가집을 향해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연화는 뒤척이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릿기를 마시려 몸을 일으키다 문득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라 여겼으나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그리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 연화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아, 선아, 일어나거라. 어서. 연화는 다급하게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보다 더한 공포가 이제 막 문지방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쾅!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낡은 살인문이 산산조각 나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연화가 채 아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피하기도 전 시커먼 그림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독사를 필두로 한 왈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시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고 선인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어미의 허리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런. 쥐새끼들이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나 보군. 허나 어쩌나 도간에 든 쥐 신세인 것을. 독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키며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흔들렸으나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의지만은 결연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어찌 죄 없는 모녀를 해하려 드느냐? 재물이 목적이라면 저기 있는 돈을 다 가져가거라. 허니 제발 아이만은 재물. 크크크. 우리가 원하는 건 그 푼돈이 아니다. 내년의 목숨,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계집아이의 목숨.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의뢰빈이라. 독사의 말에 연화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내쳤던 그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끝내 자신들을 찾아낸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독사가 눈짓을 보내자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아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 위로 몸을 날리던 그 찰나였습니다. 챙강!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덩치 큰 사내의 몽둥이가 허공에서 두 동강이 나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정확히 사내의 손목을 가격한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자 무너진 문틈 사이로 한 사내가 바람처럼 뛰어들었습니다. 낡은 갓을 썼으나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맹호와도 같은 사내. 바로 이열이었습니다. 네, 내 놈은 낮에 그 독사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열은 대답 대신 품에서 장검을 뽑아들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자식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지옥 같은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그 더러운 무기를 들이미느냐. 내 놈들이 살아서 이 문지방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열의 호령은 천둥과 같았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을 숨겼으나 태산 같은 위압감은 좁은 초가집을 압도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저놈을 쳐라. 저놈부터 베어버려. 독사의 고함에 왈패 4~5명이 일제히 이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열은 왕이기 이전에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힌 무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려한 몸놀림으로 왈패들의 공격을 피하며 검등으로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수가 많았고 이열은 연화와 선의를 등 뒤에 보호하며 싸워야 했기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선의가 울음을 터뜨리자 이열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 독사가 뱀처럼 교활하게 이열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단검이 선의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위험해. 이열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칼로 쳐내기엔 늦은 거리, 그는 자신의 왼팔을 뻗어 독사의 칼날을 막아냈습니다. 푹! 살이 찢기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솟구쳤습니다. 이열의 왼팔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오른손에 쥔 검으로 독사의 어깨를 깊숙이 베어버렸습니다. 크악!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대장이 쓰러지자 왈패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상선과 호위무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호위무사의 등장에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왈패들은 부상당한 독사를 부축하여 썰물처럼 도망쳤고 초가집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열은 검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처 입은 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떨고 있는 연화와 선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왕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한없는 걱정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피에 젖은 소매, 고통을 참느라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애절한 눈빛. 10년 전 차갑게 자신을 내치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한 지아비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어찌 하필 당신이?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이열의 팔을 지혈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길이 그의 상처에 닿자 이열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너를 이리 험한 곳에 혼자 두어서 이 아이를 이리 위험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말씀 마셔요. 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깟 피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가슴에 흐르던 피눈물에 비하면 이것은 차라리 시원하구나. 이열은 고통 속에서도 농을 던지며 연화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울고 있던 선의가 엉금엉금 기어와 이열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저 때문에 다치셨어요. 이열은 성한 오른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선아. 내 탓이 아니다. 이것은 아비 된 자가 응당 치러야 할 죗값이고 또한 영광의 상천이라. 아비라는 말에 연화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눈으로 이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열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녀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10년의 후회와 앞으로 남은 생을 다 바쳐 속죄하겠다는 굳은 맹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어리석었다. 내 눈과 귀가 멀어 가장 귀한 보석을 진흙탕에 버렸구나. 나를 죽여도 좋다. 허나 제발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말아다오. 내가 너와 아이를 지킬 수 있게 해다오. 왕의 간절한 호소에 연화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사무쳤었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과 아이를 구해준 이 사내 앞에서 그 감정들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애틋함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선 채비를 서둘러라.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내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이다. 이열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상선이 부축하려 했으나 그는 거절하고 스스로 연화와 선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두 사람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는 뜻이 말입니다. 가자. 밤이 깊었으나 이제 곧 새벽이 올 것이다. 세 사람은 허물어진 문을 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달밤은 이제 서서히 걷히고 있었고 동쪽 하늘에서는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진정한 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도성 외곽, 인적이 드문 산자락에 숨겨진 왕실의 별궁 청운각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방 안에는 향긋한 쑥 냄새와 비릿한 혈향이 묘하게 섞여 있었지요. 이열은 상의를 탈의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연화는 그 곁에서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의 팔에 난 상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왕의 의복을 짓던 그 고운 손길은 거친 세월 탓에 투박해졌으나 지아비의 살결을 어루만지는 정성만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애틋했습니다. 많이 아프시지요? 상처가 깊어 흉이 남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은 채 떨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얀 명주천을 붉게 물들이는 피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열은 그런 연화의 정수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성한 오른손으로 그녀의 뺨을 스치듯 어루만졌습니다. 내 몸에 남을 흉보다 내 가슴에 남았을 흉이 더 깊고 아플 터인데 고작 이 정도 상처로 엄살을 피울 수야 있겠느냐. 나는 괜찮다. 내가 이리 곁에 있으니 찢어진 살점이 돋아나는 듯하구나. 이열의 따뜻한 말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이열의 무릎 위로 떨어져 젖어들었습니다. 어찌 그러셨습니까? 10년 전에는 그리 모질게 내치시더니 이제 와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하시다니요. 차라리 잊고 사시지, 차라리 모른 척하시지 왜 제 마음을 이리도 어지럽히시옵니까? 연화의 원망 섞인 물음은 10년간 묵혀둔 응어리였습니다. 이열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허공에 두었다가 다시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촛불처럼 일렁였으나 그 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분노가 아닌 뼈저린 후회와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야, 듣거라. 내 귀가 얇아 간신들의 혀 놀림에 속았고 내 마음이 좁아 너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 내가 떠난 그날 밤부터 내 시간은 멈추어 있었다. 용상에 앉아 있어도 가시방석이었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모래를 씹는 듯했다. 꿈속에서는 매일 밤 너와 아이가 피를 토하며 나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 나를 괴롭혔지. 이열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왕으로서 사내로서 뼈를 깎는 고통이었으나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다친 연화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열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와 선의를 다시 만난 것은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왕으로서의 위엄도 체면도 다 버렸다. 이제 나는 그저 한 여인의 지아비이자 한 아이의 아비로 살고 싶구나. 부디 이 못난 사내를 한 번만 더 믿어줄 수 없겠느냐?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내 곁을 맴돌며 속죄할 것이다. 이열의 고백은 투박했으나 절절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변치 않은, 아니 오히려 고통 속에서 더욱 깊어진 그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족쇄처럼 그녀를 옥죄던 신분의 벽도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도
그가 흘린 피와 눈물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아니 서방님. 저도 단 한순간도 서방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미워하려 애를 써봐도 선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서방님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서방님을 그리도 닮았는데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연화는 흐느끼며 이열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열은 으스러져라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하나로 겹쳐지며 차가운 방 안의 공기를 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의 정을 넘어 고난을 함께 견뎌낸 영혼의 결합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이 기척을 느끼고 있던 상선 내관도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의 격정이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이열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되찾은 기쁨은 이제 곧 닥쳐올 폭풍에 맞설 단단한 갑옷이 되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쥐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눈물은 거두어라.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이미 10년치를 다 흘렸다. 이제는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 아이를 위협한 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할 차례다. 이열은 상선을 불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상선이 들어오자 이열은 방금 전에 애절한 지아비가 아닌 서슬퍼런 군주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상선 듣거라. 지금 즉시 도승지에게 내 밀지를 전하라. 10년 전 대전의 기록을 담당했던 늙은 상궁이 하나 있을 것이다. 병조판 박가놈이 입막음을 위해 쫓아냈던 그자를 찾아내어 궐로 들이라 이르라. 내 이미 그자의 거처를 파악해 두었다. 예, 전하. 분부 받잡겠사옵니다. 하오면 오늘 밤 습격한 놈들은 어찌할까요? 살아남은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의금부가 아닌 내금이 옥사에 가두고 엄히 문초하여 배후를 토설하게 하라. 박가놈이 꼬리를 자르기 전에 몸통을 쳐야 한다. 이열의 눈에서 푸른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10년간 숨죽여왔던 용이 비로소 승천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연화는 그런 이열의 모습을 든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는 그 강인함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자신과 아이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울타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연화야, 너와 선희는 이곳에 머물러라. 내금위장이 너희를 그림자처럼 지킬 것이다. 내 궐에 들어가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고 당당하게 너희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그때는 이 초라한 별궁이 아닌 널 위해 비워둔 중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서방님,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저와 선희는 이곳에서 서방님의 승전보를 기다리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디 다치지 마시고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연화는 이열의 온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이열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손등에 깊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약조아마. 내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올 것이다. 내 목숨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니. 이열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아침 해가 산봉우리 위로 솟아오르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지요. 이열은 말에 올라타 궐이 있는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호위무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났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박대감, 그 탐욕스러운 자가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질 순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궁궐의 편전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나른한 아침 조회가 열릴 시간이었으나 이날은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이열은 골룡포를 정갈하게 갖춰 입고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 10년간 보아왔던 흐리멍덩한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형형한 총기로 빛나고 있었지요. 만조백관이 모두 자리에 도열하자 이열은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병조판서 박대감에게 머물자 박대감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으나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경들, 밤사이 평안하셨소? 과인은 어젯밤 아주 기이하고도 험한 꿈을 꾸었소. 도성 한복판에 뱀들이 우글거려 백성의 고혈을 빨고 급기야 왕실의 안위를 위협하는 꿈이었지. 이열의 나직한 음성에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대감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옥체 미령하신 중에 흉몽을 꾸셨다니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하오나 꿈은 꿈일 뿐 현실의 태평성대와는 무관한 줄로 아옵니다. 부디 마음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태평성대라 박판서, 그대의 눈에는 지금 이 나라가 태평성대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말이야. 이열이 혀를 차며 비꼬자 박대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때 이열이 손짓을 하자 상선 내관이 밖을 향해 외쳤습니다. 증인을 드리라. 편전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허리가 굽은 노파 한 명이 내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박대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뇌물을 주고 쫓아냈던 지밀상궁 최 씨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저 늙은이는 왜 그러시오, 박판서? 아는 얼굴인가 보오? 이열이 서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최 상궁은 용상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10년 전 연화 아씨를 모함했던 그 연서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옵니다. 병조판서 대감께서 제게 독약을 내리시며 연화 아씨의 필체를 흉내낸 자를 궐 안으로 들이라 협박하셨습니다. 소인 목숨이 아까워 불의에 가담하고 말았나이다. 부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편전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하여 서로를 쳐다보았고 박대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 미친 노파가 노망이 났구나. 감히 어디서 사주를 받고 일국의 판서를 모함하느냐. 전하, 저 요망한 늙은이의 혀를 당장 뽑으셔야 하옵니다. 사주라, 누가 누구를 사주했다는 것인지 모르겠구려. 상선, 다음 증거를 내보이거라. 상선이 이번에는 쟁반 위에 놓인 피 묻은 단검과 낡은 장부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검에는 박대감 가문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장부에는 그가 왈패들에게 건넨 자금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과인의 목을 노렸던 자객들이 지니고 있던 물건들이요. 그리고 이 장부는 그 자객들의 우두머리인 독사라는 자의 품에서 나온 것이지. 박판서, 이것도 모르는 일이라 잡아뗄 텐가. 박대감은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독사가 실패한 것도 모자라 증거까지 남겼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답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음모이옵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짓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전하의 목숨을 노리겠습니까? 저 칼은 도둑 맞은 지 오래된 것이며 장부 또한 위조된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뻔뻔한 태도에 이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와 박대감의 코앞에 섰습니다. 이열은 자신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붕대로 감긴 팔에서 아직도 배어나오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음모, 위조.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내 이 몸으로 그 칼날을 받아냈다. 어젯밤 도성박 초가집에서 내가 보낸 살수들이 내 아내와 딸을 죽이려 들 때 그 칼을 막아선 것이 바로 나다. 내 놈이 죽이려던 그 계집과 아이가 바로 내 정인이자 이 나라의 공주란 말이다. 이열의 호통은 벼락과 같아 편전의 기둥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내와 딸이라는 말에 신하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박대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왕이 직접 그 자리에 있었다니 이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전하, 그것이 아니오라. 저는 그저 왕실의 법도를 바로잡고자. 닥쳐라.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에 왕실의 법도를 올리지 말라. 너는 내 눈과 귀를 가려 죄 없는 여인을 내치게 만들었고 천륜을 끊어놓으려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왕족을 살해하려 했으니 이는 씻을 수 없는 영모다. 이열은 내금위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내금위 군사들이 박대감을 포박했습니다. 박대감의 관모가 벗겨지고 상투가 풀어 헤쳐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신이 하루아침에 죄인의 몰골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딸이 중전이지 않습니까? 아비를 봐서라도 박대감은 추하게 발버둥 쳤으나 이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 딸 또한 폐위될 것이다. 아비의 죄를 알고도 묵인하고 투기로 인해 죄 없는 이를 모함한 죄를 물을 것이다. 여봐라, 이 역적을 당장 하옥하라. 국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군사들에게 끌려나가는 박대감의 처절한 비명이 멀어져 갔습니다. 편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으나 그것은 아까의 불안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후에 시원함과 정의가 바로 섰다는 안도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열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다시 용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만조백관을 향해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들으라. 10년 전 억울하게 패출되었던 연화는 결백하다. 또한 그녀가 낳은 아이는 나의 유일한 혈육이다. 내일 즉시 그들을 궐로 불러들여 명예를 회복하고 만백성 앞에 나의 과오를 사죄할 것이다. 경들은 예를 갖추어 국모와 공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전하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신하들의 함성이 편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열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궐박, 연화와 선희가 기다리는 청운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다. 이열은 마음속으로 되뇌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갔고 거짓은 참수되었으며 이제 사랑만이 그 자리를 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은 궐 안가득 매화 향기가 진동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고 있던 후원의 매화나무들이 마치 주인의 귀환을 축하라도 하듯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린 까닭입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궐담을 넘어 궁녀들의 옷자락을 살랑거리게 했습니다. 대궐의 정문인 광화문이 활짝 열리고 오색 깃발이 펄럭이는 가운데 화려한 가마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치는 밤에 맨발로 쫓겨났던 그 길을 이제는 만백성의 환호와 꽃비를 맞으며 당당히 돌아오는 연화와 선희의 행렬이었습니다. 중전마마 만세, 공주자가 만세. 백성들의 함성이 도성을 뒤흔들었습니다. 연화는 가마의 창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신들을 반기는 백성들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비단 옷을 차려입은 선희가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흙먼지 묻은 무명옷을 벗고 왕실의 법도를 갖춘 선희는 영락없는 고귀한 공주의 자태였습니다. 행렬이 대전 앞마당에 도착하자 이미 그곳에는 이혈과 만조백관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이 조심스럽게 가마를 내려놓자 상궁들이 다가와 문을 열었습니다. 연화가 선희의 손을 잡고 천천히 땅을 딛고 섰습니다.
그녀가 입은 붉은 대례복에는 황금실로 수놓은 봉황이 날아오를 듯 새겨져 있었고 머리에는 화려한 떨잠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쫓겨난 죄인이 아닌 존귀한 국모로서 다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열은 용상에서 내려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연화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난날의 과오와 후회, 그리고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연화의 앞에 선 이열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만조백관과 궁녀들, 호위무사들이 숨을 죽이고 왕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지존, 임금 이열이 돌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아니 전하, 어찌 이러시옵니까? 신하들이 경악하여 소리쳤으나 이열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댄 왕은 연화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고개를 숙여 그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한 사내로서 지은 죄를 참회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가장 낮고도 무거운 맹세였습니다. 연화야, 나의 비여. 먼 길을 돌아오느라 고생 많았다. 내 어리석음이 너를 춥게 했고 내 모자람이 너를 울게 했다. 이제야 비로소 너를 제자리로 모시는구나. 부디 이 못난 지아비를 용서하고 다시 나의 봄이 되어다오. 이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앞이 흐려져 왕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살기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왕은 이제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굽혀 왕과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왕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십시오. 제 마음속의 서방님은 이미 오래전에 용서받으셨습니다. 지난 겨울이 혹독했기에 지금 이 봄이 더 따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연화의 따뜻한 용서에 이열은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희가 쪼르르 달려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이제 우리 셋이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지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선희의 명랑한 목소리가 엄숙하던 분위기를 단번에 녹여버렸습니다. 이열은 선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은쟁반의 옥꽃을 구르듯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냐, 그렇고 말고. 이제 다시는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설령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내 너희 곁을 지킬 것이다. 이열은 한 팔로 선희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연화의 손을 꼭 잡은 채 대전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신하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여 왕실의 완벽한 재결합을 축복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 공주자가 천세, 천세, 천천세. 그날 밤 궐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풍악 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에게는 쌀과 고기가 하사되어 도성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열과 연화는 누각에 올라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흩날리는 매화 꽃잎들이 마치 축복의 눈송이처럼 그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화야, 저 달을 보아라. 10년 전 그날 밤에는 저 달이 그토록 차갑게만 보였는데 오늘은 참으로 밝고 따스하구나. 예, 서방님. 달은 그대로이나 보는 마음이 달라진 탓이겠지요. 이제 우리 앞에는 저 달처럼 꽉 찬 행복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열은 연화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족쇄를 끊어내고 악인들의 방해를 넘어 마침내 되찾은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어졌습니다. 밤바람이 실어온 매화 향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짙었고 그윽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